다음 이야기 주제는 귤상자가 소환한 찻대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북한에 보낸 귤상자를 두고 한 발언이 홍 전 대표는 물론 한국당에게도 부메랑이 된 거 아니냐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부터 시작해 과일 상자에 과일 대신 엉뚱한 물건을 담는 일이야 자유한국당의 전문일지 몰라도. 지금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 집단으로 모르면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 헌신한 분들은 저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모른 적이 없습니다.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귤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겠느냐? 발언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의원님. 네, 상상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뭐 황금귤도 아닌데. 네. 아마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귤을 한 2만 톤, 2천 톤 보내니까 이제 혹시나 이제 예전같이 이렇게 뭐 대북 송금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을 가졌던 것인데 뭐 그거야 뭐 본인이 의심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만 이걸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 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정말 야당의 당대표까지 한 분이 사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이제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제 이정미 의원의 공격이 아주 저는 뭐 대표의 공격에 보면 뭐 사실은 옛날에 사과 상자 하면 맛있는 사과 상자 열어보면 안에 돈이 많이 들었던 뭐 그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사실 홍준표 대표의 지적이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뭐 너무 좀 가짜뉴스 아니냐 오히려 자꾸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근거 없는 걸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이제 가짜뉴스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어떤 유의 이야기는 그렇게 싹 도움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찻대기라는 말은 사과 상자하고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그때 옛날 기억을 되돌려 보면요. 네. 그때 그 한나라당이었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막 당사 차리고 했었는데 그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주시죠. 네, 사실 뭐 귤 상자 안에는요 일반적으로 귤 잎사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더 신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대북 송금의 아픔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 대선에 있어서의 찻대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찻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 트럭에 국권을 가득 실어서 양재에 있는 휴게소에 그 트럭을 몰고 가니까 한나라당의 당직자가 와서 그 트럭을 다시 몰고 가서 갔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한나라당 당사에는 굉장히 많은 그 쇼핑백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그거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 양쪽 다 과거의 아픈 경험에서 나온 비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의원의 얘기가 조금 더 와닿는 것은 대북 송금의 경우에는 상자 속에 넣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찻대기는 오히려 상자에 가깝다라는 면에서 훨씬 더 와닿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당대표도 지내고 후보도 지내신 분이 이렇게 근거도 없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부끄러운 정치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논평 중에도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정당한 얘기도 홍준표 전 대표 입을 거치면 문 대통령 지지율만 올라간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지금 과한 발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진정한 엑스맨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비난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홍준표 전 대표는 SNS에 뭔가 이렇게 발언들을 계속 올린단 말이죠. 이 의도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겠죠. 뭐 결국 이제 논란을 일으키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미국 간다고 했었을 때 전혀 SNS 안 하겠다 하다가 뭐 도착하자마자 바로 SNS를 날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이제 하는데 아마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것은 잊혀지는 게 가장 두려울 겁니다. 지금은 현역 의원도 아니고 또 대선 후보까지 했고 당대표까지 했는데 사실 여기서 잊혀지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두려움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정말 홍준표 전 대표가 국민적 관심을 가지려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국민들이 서민 느끼는 문제, 사실 경제적인 문제라 이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좀 국민들이 지금 아파하고 하는 부분들, 본인도 사실 뭐 그런 지금 하면서 이 시장을 돌아다녀보고 하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전달해 주면 오히려 저는 박수를 보낼 거로 봐요. 계속 정치적인 부분만.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뭐 논평들을 하면 물론 그 당장 저희도 오늘 이 문제를 다루듯이 관심은 가집니다. 네. 화제는 가지는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자, 그분의 말은 이렇게 무게가 없다라는 식으로 인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장의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의 본인한테 또 부메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게 예전에 자기가 이 학교 다닐 때 했던 책 쓴 거 이것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거기서 뭐 했던 참 입에 옮기지 못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서 그게 결국 자기한테 수십 년 뒤에 화살이 돼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뭐 급하신 건 알겠는데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정확한 지적들을 하시면 국민들도 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살리자 이런 얘기도 이제 SNS에 올렸습니다. 보수층의 단합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인데 선거에 이겨야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의 누명도 벗기고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당의 어떤 개입을 하겠다거나 아니면은 보수 연합이 있었을 때 자기의 어떤 역할 이걸 하겠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아무래도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 보수 지지 기반에서 아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결국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있다라는 사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좀 건드려서 감성적인 코드로 이분들의 지지를 본인에게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거기는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누명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무책임한 얘기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께 과연 아니었고 거기에 아무런 불법이 과연 없었던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홍준표 대표도 그간에 있어서 많은 보통 사람들의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러면 특별한 어떤 특권을 누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다만 정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통합적으로 언젠가 사면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오히려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 후에 소위 친노가 우리가 패족이다라고 해서 반성의 모습을 보였던 게 오히려 다시 정치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그 교훈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결국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제 내년 내년인가요? 내년 되면 이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구속 기간 연장이 이제 아마 제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사법부에서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고 결국 이제 후내년 총선 전이 되면 사실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또 올 거로 봐요. 이슈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석방이냐 아니냐를 두고 사실 이제 결집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 좀 상대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문제 법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뭐 여론의 여지가 없지만 사실 이 두 분의 구속 문제는 법적으로만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있고 그 정치적 세력이 있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체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말을 많이 못하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패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전 대통령 그러면 얼마나 잘했느냐 이 어떤 평가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겠죠. 자, 그럼 예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이 이제 여론에 일다면 사실 어떤 재평가 문제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으려면 결국 지금 여당이 정치를 잘해야겠죠. 국민들 지지를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야권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재평가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이라든지 뭐 다시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질 것이고 그게 사실은 2020년
4월 총선의 중요한 핫 이슈로 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저 여기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사실 저 이슈가 보수를 결집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결집만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과연 저 이슈만을 앞세워서 과연 지금 현재 보수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도에 있는 여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고 저것은 차후에 이기고 난 이후에 국민들의 뜻을 물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면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기사를 표명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슈를 가장 앞세우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100% 지는 전략이다라는 생각이죠. 하나만 더.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할까요? 저는 출마를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병준 위원장 체제가 그래도 강고했으면 아마 출마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은 이제 거의 각계 전투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지금은 뭐 일단은 누가 먼저 무주공산인 상황을 장악하느냐 이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지금 계속 강조한 게 김무성, 홍준표 이 두 분만은 출마하지 말아달라. 즉 전직 대표들은 출마하지 말아달라는 게 이제 요구였습니다. 이걸 뭐 당헌 당규까지 넣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한 마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저렇게 만약에 내적 동력을 상실해버리면 사실 두 분이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발언을 막 하고 나오는 것도 지금 김병준 체제가 흔들린다는 걸 감지했다는 그 부분입니다.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지금 3, 3호 모이고 또 김무성 전 대표도 지금 발언하기 시작하고 하는 게 보면 결국은 이 비대위가 실패해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누가 먼저 이 고지를 장악하느냐. 그것 때문에 아마 저는 홍준표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김무성 전 대표도 지금 결국은 각계 전투를 벌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아마 두 분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저께 원래는 지난 5일에 열렸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후속 조치, 실무협의 회담을 교섭단체인 3당이 하기로 했었는데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무산을 시켰습니다. 참석을 안 해가지고요. 이유를 보니까 예산정국에서 경제투톱을 교체한 부분, 그리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한 부분, 이거를 지금 갑자기 다시 또 들고 나왔단 말이죠. 여당에서는 이제 목리 부리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네. 사실 여야적 협의에 야당 원내대표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당 내에 비난 여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들이 참여할 때는 뭔가 대표로서는 국회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좀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고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던 것이 김관영 원내대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김관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특별히 드리는 고원 이라고 그렇죠. 하는 봉투도 갔고요. 이 봉투 안에는 그야말로 정책실장과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바꿀 때 절대로 김수현, 홍남기 라인으로는 좀 가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라고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결국 김수현, 홍남기 라인으로 갔고요. 이것에 대해서 야당 원내대표들이 가지는 섭섭함은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야당 원내대표들로서는 더 이상 협조하기 어렵다. 이것은 당 내에서도 그렇게 협조해놓고 결과가 뭐냐. 결국 정부 여당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 공간이 굉장히 작아지는 상황에서 참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만나서 조국 수석을 경질해라. 갑자기 조국 수석 쪽으로 화살이 날아갔는데요. 그 부분도 환경부 장관의 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어느새 시간이 다 흘러갔네요. 각 당의 움직임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정치와호장룡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